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이다. 잠깐 이전에 위원회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크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이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이다. 분쟁 조정이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여기서 좀 남은 좀 현재 교재 지금 나와 있는 280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은 뭐에 관한 거냐면 하자 일단 뭐 일부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80페이지부터 나머지 교재 전부에 관한 부분들은 뭐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냐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즉 하자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부분의 전체 이제 현재 교재 현 페이지부터 하자 보수 관련 나머지 페이지 전부에 대해서 이제 하자 보수 제도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볼까요? 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 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위원회 관한 명칭, 명칭은 지금 보신 대로 무슨 일을 둔다? 하자 심사 분쟁,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그래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둡니다. 명칭은 이 현재 위원회 명칭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현재 이 명칭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이 위원회 명칭 대신에 자, 우측 심사 조정 관련을 보시면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 해서 명칭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줄 수도 있지만 이걸 대신해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명칭은 동일한데 혹시 이제 실제 여러분이 시험 보셨을 때 줄 때는 명칭은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줄 수도 있지만 대신에 뭘로 줄 수 있다?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란 이 지문의 명칭을 줄 수 있으니까 명칭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칭 같은 혹시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주었을 때 하나 확인하시면서 사무는 지금 네 가지입니다. 우측 2번 이제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다. 그래서 기역, 하자 여부 판정, 니은,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 기관과 입주대표 회의 등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의 조정, 디귿, 하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 주체 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그리고 리을 다른 법령에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관한 부분에 따른 해서 네 가지를 하게끔 네 가지 업무에 대한 사무를 심사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 어디에 둔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어디에 이걸 둔다?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관련해서 지금도 보신 대로 보시면 관련 사무는 지금 보신 대로 그와 같은 사무를 심사 조정한다고 사무 네 가지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네 가지를 심사 조정하기 위해서 둡니다라고 이제 해서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조정합니다. 네, 하나 확인하시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구성등, 사무에 관한 부분하고 구성등입니다. 구성등. 자, 구성등이라는 데 보시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구성은 어느 직군에 따른 위원들로 구성할 거냐라고 해서, 일단은 지문에 크게, 한 장을 넘겼을 때 5번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등이다. 그래서 1번.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다. 그래서 이제 구성등에 가보니까 지금 구성등은 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죠. 위원회. 자,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까?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뭐 하더라? 상임. 그래서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원에 관한서 50명이나 기억하시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까? 네. 해서나 위원에 관한 명칭 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리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위원이 50명을 구성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50명, 그럼 여기서는 구성원이 되는 인원수에 관한 50명. 그러면 이 50명 이내입니다. 50명이면 이 인원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네, 그러면 직권은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어느 해당되는 위원들의 직권으로서 50명을 꾸릴까 그래서 자, 우측에 283페이지에 구성 등에 관한 부분에 문항 연계된 질문에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체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밑에 있는 동그라미 5번에 기역에서부터 비읍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문은 밑에 나와 있는 문항, 현 교재상 문항 번호 봤을 때 5번에 기역에서부터 비읍 중에 비읍에 해당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교재 5번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기역부터 지금 비읍. 그래서 5번에 박스 처리된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위원들에서 몇 명을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50명이나 관한 직권 중에 하나 확인해 보면 지문에 지금 동그라미 5번의 박스 위에 바로 세 번째 줄 이 경우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되냐. 그래서 여기 직권 중에서 5번의 박스 기역에서 비읍 중에 그 중에 보시면 디귿이죠. 디귿에 해당되는 위원은 최소 이 50명 중에 몇 명 이상을 포함되면 7명 이상을 포함한다. 그래서 봤더니 디귿에 해당 직권 이와 같은 직권 즉 디귿을 가봤더니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직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정해놓은 게 디귿에 해당되는 직권인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최소 몇 명 이상을 포함합니까? 50명 이내 중에 7명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문항 5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그러면 직권 중에 디귿번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디귿번의 직권 외로 여러분과 관계된 직권에 봤을 때 미음. 자, 미음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택 관리사무소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은 쭉 해서 기역에서부터 비읍까지 쭉 정리해서 이와 같은 위원들로 해서 50명 이내를 꾸립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도 하나 꼭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플러스에서 하나 더 두 개 위원을 더 살필 건데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산하에 무슨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냐면 또 하나 위원회는 뭐가 있냐면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를 둡니까? 네. 자, 그럼 분과위원회를 왜 둘까요? 교재 좌측 다시 283에서 다시 좌측 282페이지 5번의 문항 2번으로 갑니다. 구성 등에 관련 문항이 2번으로 가보면 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몇 명,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나와 있죠.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뭘 둡니까?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네. 그럼 여기는 분과위원회를 보면 여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또는 위촉을 했다면 분과위원회는 이 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지명하는 몇 명, 9명 이상 15명이야. 그래서 여기는 9명 이상에서 몇 명, 15명 이하 위원으로 무슨 위원을 두게 돼 있다. 자, 그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여기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 이하의 위원으로 본과위원회를 둡니다라는 게 동그라미 2번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박스 밑에 가보니까 3번. 자, 위원장 및 본과위원회 위원장은, 본과위원회 위원장, 즉, 본과위원장은 누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해서 3번 하나 나와 있고요. 4번은 지금 위원회 하나 더, 본과위원회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하나 위원회 뭐가 여기는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 자, 그러면 소위원회는 보니까 여기도 본과위원회 두는 목적은 하자 여부 판정이나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본과위원회를 두었듯이 소위원회도 목적은 이와 같은 목적에 이와 같은 인원 내에 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자, 문항 4번입니다. 위원장은 본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사건의 심리 전문적으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해서 뭘 구성합니까? 소위원을 구성한 인원수는 중 해당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목적은 그와 같은 목적하에 그런 거죠. 부분들은. 자,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구성 등인 여러분들이 위원회는 3가지 위원회입니다. 방금 봤던 첫 번째는 위원회가는 순서는 관계없겠지만 전체 위원회 관련해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그리고 본과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뭘 둡니까? 소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따라 3개 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등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회 관한 구성 하나 잠깐 확인을 합니다. 부분들은. 자, 위원회 구성 등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세부적인 지문들을 일단 쭉 넘어가시고 확인 하나 하실 게 어느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하냐면 자, 구성 등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고요. 교재 페이지 일단은 여기 이제 지금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관한 부분 가장 크게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거는 또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높은 부분들이 이 구성 등에 관한 부분 방금 봤던 3개 위원회,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관련해서 직군은 지금 50명이나 구성되는 이 직군들 관한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이걸 포함해서 1번, 2번, 3번 이 3개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 물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면 그건 따로 정리하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3개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크게만 지금은 정리, 세부적인 일단 중간에 일단 마무리 빼고 하나 꼭 뭘 정리할 거냐면 교재로 가시면 교재 페이지를 289페이지가 289로 갑니다. 289에 가시면 지금 지문에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이다. 그래서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입니다. 그래서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서 9번에서 한번 정리를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요.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는 부분 하나 정리를 보실까요? 자, 9번입니다. 1번. 자,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한다. 자,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절차를 완료합니다. 양가로 단서.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특정 어떤 대상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완료죠. 그러면 조정 처리 기간 등에 이 조정 처리 기간 등 관련 부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다.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면 완료는 일단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요. 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했고요. 조정을 개시했다면 완료 기한을 두고 했다면 완료는 며칠 이내 완료합니까? 60일이에요.
60일 이내 완료합니까? 네. 여기는 어떤 조정 신청에 들어온 대상의 특정을 뭐 제한하지 않았을 때 60일이지만 그런데 그 대상 부분이 제한에 어느 부분이라고 단서를 주고 들어왔다 그래서 양가로 단서에 가보시면 공용 부분의 하자는 며칠인가요? 90일. 그래서 만약 단서가 되는 대상 부분을 뭐라고 주고 들어온다면 공용 부분이라고 단서를 주면 그때는 며칠인가? 그때는 일수가 60일이 아니라 며칠로 바뀝니까? 90. 그래서 완료에 관한 기한은 뭐 특정 단서가 없다면 60일이나 완료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단서를 주면 완료에 관한 기한은 며칠? 90일 이내 완료합니다. 하나. 자, 그런데 그 완료되는 기간에 그 지금 이어지는 질문에 가보니까 자, 흠결 아래 뭐 이에 따른 흠결 보정 기간 및 하자 감정 기간은 뭐 하더라? 제외한다. 이제 그래서 이 흠결 보정 기간과 하자 감정 기간이다. 이제 해서 이 완료가 되는 기한과 관련해 지금 나와 있는 흠결 보정 기간과 혹시 하자 감정 기간이 있다면, 감정 기간이 있다면 이 흠결 보정 기간하고 하자 감정 기간은 여기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하는 것, 제외한다는 것은 60 또는 90일의 요 기간 이내 흠결 보정 기간이 있거나 또는 하자 감정을 했다면 그 해당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죠. 그래서 흠결 보정 기간 및 하자 감정 기간은 뭐더라? 제외한다. 자, 하자 감정 뭐 여기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문 중에 지금 하자 감정은 뭐였다고 해서 요 하자 감정은 지금 좀 전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력구조 완전 진단, 하자 진단 그리고 하자 진단이죠. 감정. 그래서 안전진단, 하자진단, 하자 감정이라고 세 개를 설명드렸던 것 중에 법에 따른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했다면 감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60, 90일에 이 기간에 넣는다, 뺀다, 제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흠결 보정 기간도 뭐 하겠다, 제외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흠결 보정 기간이라고 밑에 좀 이어지는 지금 동그라미 2에 따른 기간을 뭘로? 흠결 보정 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문항 2번.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내용이 흠이 있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0일의 기간을 줬고 흠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30일의 기간 동안 흠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때는 조정된 신청을 각하한다. 이 관련 이 기간을 흠결 보정 기간이라 그래서 그 조정 완료에 관한 기한에 흠결 보정 기간과 하자 감정 기간은 제외합니다. 1번, 2번. 1번이 그 이야기고요. 자, 3번. 기간 이내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다. 기간이란 건 동그라미 1번에 60일과 90일입니다. 그러면 60일과 90일의 기간 이내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다면, 없는 경우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본과인을 또는 소위인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 하나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완료는 60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60일이나 완료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기간을 뭐 하겠다?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합니다. 연장은 지금 며칠로 하는 며칠이나 하면 30일 이내로 합니다. 연장은 30일 이내로 하는 거고요. 횟수는 몇 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1회 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장은 30일이고 횟수는 몇 회? 1회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연장은 30일이고요. 기간이 며칠인가? 그건 횟수는 몇 회만? 1회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문항 3번 정리할까요?
자, 그리고 4번, 5번, 6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위원회는 크게 지금 봤을 때 사무에 관한 4가지하고 그리고 구성 등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리했던 지금 보시면 중요도로 봤을 때는 중요도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꼭 기본 과정에 정리할 부분들은 구성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위원회가 이제 보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얼마 기간 이내 조정을 완료하고 부족하다면 어느 기간에 어느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서 그 사이에 지역적인 걸 일단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다음 심화 때 구성과 조정 처리 기간 사이에 생략했던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절차상의 그 처리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이해하시기 쉽게끔, 저 페이지는 순서로 좀 달리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기 쉽게끔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을 심화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 과정에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조정 처리 기간에 관한 부분 정도 정리하시면서 기본 과정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뭐에 관한 걸 정리하면 하자 보수 제도는 전체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자, 교재는 298페이지 가시면 이제 챕터 3장에 장기 수선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3장에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 교재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298페이지 챕터 3장에 나와 있는 게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제시되기 하나 확인해 주시는데, 일단 여기 이제 보면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수립 등이 나와 있는데, 영어는 이제 간단히 의미만 잠깐 확인할까요? 여기는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뭐 했다? 계획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뭐 크게 의미는 일단 계획도 좀 법상 영어에도 의미를 두고 있지만,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건 무슨 계획을 말하더라? 장기적으로 수선할 걸 계획했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계획을 세웠다면,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공동대 크게 전유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눠 보는데, 그 중에 전유 부분은 관리 대상의 범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전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럼 전유 부분이 아니라면 무슨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더라?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그럼 일단 공동택은 전유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무슨 부분에 다 칭한다? 공용 부분이라 합니다.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자, 이제 그러면 장기 수용 계획은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공용이라면 전 세대 전유분을 제한 모든 부분을 다 통칭해서 공용 부분을 한다. 그러면 이 계획은 공용 부분 모두를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는 또 공용 부분 중에, 모두가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법에서 뭐를 정해놓은 게 있냐면 주요 시설이 있어요. 주요 시설이. 그러면 결국 장기수용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했다?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한 게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이다. 그러면 그러면 주요 시설은 그러면 또 뭐를 주요 시설로 분류할 거냐? 그러면 공용 부분 중에 어떤 시설이 주요 시설이고 어떤 시설이 또 주요 시설이 아닌가를 확인할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주요 시설이라는 것도 해당 공동의 자축이야기인
관리 규약으로 그 대상 시설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서 주요 시설은 공동체 관리 법령에서요. 관리 법령에서 이 주요 시설의 범주를 이와 같은 시설을 공용 법원 중에 주요 시설로 정했더라. 그래서 일단 주요 시설의 범위만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금 99페이지죠. 그럼 299페이지에 지금부터 보시면 페이지 299페이지 하단에 가보시면 별표 1에 장기소송 계획의 수립 기준이다 해서 299페이지부터 1번의 건물 외부부터 해서 한 장을 넘기면 2번의 건물 내부, 3번은 전기에서 홈 네트워크 설비까지, 4번은 급수가스 배수 환기 설비에 관한, 5번 난방 및 급탕 설비, 6번은 5개 부대 시설 및 5개 봉시설에 따른, 그래서 299페이지부터 교재 페이지 302페이지까지 이와 같은 대상 시설을 주요 시설의 범주라고 그래서 지금 1번의 건물 외부부터 6번의 5개 부대 시설과 봉시설까지 해서 229 1번의 건물 외부부터 302페이지 6번의 5개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까지를 주요 시설로 대상으로 해서 그럼 결국 장기수험 계획은 지금 보신 이와 같은 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299에서 302까지 있는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시설을 뭘로 본다? 이거를 주요 시설로 분류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수립한 걸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시설에 관한 종류만 잠깐 확인하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박스편은 지금 정리할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대상의 주요 시설을 정해놓은 게 있다더라 확인하시고, 교재는 다시 298페이지, 다시 298페이지 다시 펴시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 정리했던 것은 공용 부분 중에 이와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립합니다. 장기수험 계획을.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장기수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규모입니다. 규모. 그러면 이 장기수험 계획하는 수립하는 규모, 그 공동주택의 규모는 어느 규모에 해당한다면 장기수험을 수립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수립 규모는 지금 보니까 네 가지를 두고 있다. 그 규모 먼저 보셨을 때 여러분이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네 가지 규모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규모는 지금 교재상에 보셨을 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설치됐다? 승강기가 설치됐다.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난방은 무슨 난방인가? 난방은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난방 방식은 이제 보니까 중앙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 이제 그래서 규모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규모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그래서 규모는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해서 규모는 몇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뭘 수립합니까? 장기수험을 수립합니다 라고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여러분하고 이전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만 하나 비교 정리하고 다음 지문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기억을 하나 상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을 상기해서 한번 이 규모하고 한 번은 비교하면서 이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볼까요? 자, 그럼 뭘 하나 정리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과정, 이전 과정 중 하나 정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는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입니다. 그러면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직은 떠오르지 않으실 건데 최소 이제 기본을 맞춘 심화로 넘어가서 이제 이 과정을 또 다시 한번 필요한 걸 정리할 건데, 자, 이 의무과정 공동주택 규모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게 보니까 총 5가지 규모를 말하는데, 자, 1번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규모를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규모로 분류하는 거고요.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세대수 단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되냐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승강기가 설치된 규모를 이 규모 공동 분류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 세대수 몇 세대 단서를 달고 나온다. 150세대 이상이죠.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난방은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라면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소 이 중에 보면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플러스 몇 세대, 150세대 이상인에서 150세대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150이라는 건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최소 몇 세대인 주상복합이라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로 분류할 거냐? 150세대 이상이라면. 자, 그리고 이제 보면 하나 더, 5번째에서 5가지 규모가 있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해당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서 플러스 해당 공동택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동의 들어서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이 5번에 해당되는 공동택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토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규모는 몇 가지를 정리했나요? 그래서 총에서 5가지를 무슨 규모?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근데 규모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규모는 여러분이 방금 봤다. 정리를 먼저 했던 이 계획 수립단 공동택 규모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와 그리고 방금 정리하고 있는 이 공동택 규모 몇 가지, 5가지 규모하고 좀 구분하시되, 그럼 일단 여러분이 공동택 규모 2가지를 꼭 구분하시죠. 2가지 중에 하나가 이 계획 수립단 공동택 규모하고 그리고 이 의무관련 공동택 규모 몇 가지, 5가지가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중에 보면 300 이상은 동일합니다. 300 이상은 동일하고 그 중에 봤을 때 승강기 설치 중앙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여기는 보니까 공이다. 승강기 설치 150 이상, 중앙지역 난방 150 이상, 주상복합 얼마 150 이상이란 세대수 단서가 붙어 나온, 여기나 그 세대수 단서가 같이 나온다면 이 계획 수립 대상은 세대수 규정은 따로 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됐다, 한 대라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상복합도 세대수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되었다면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라면 세대수도 관계없고요. 주상복합도 세대수를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규모는 여러분이 이 계획 수립단 공동택 규모하고 지금 보시는 이 의무관련 공동택 규모하고 요거는 꼭 비교하시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수 관계가 없다는 거 꼭 하나 확인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규모는 그러게 해서 의무관련 공동택 규모와는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규모를 확인해서 이제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규모는 이렇게 확인해서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분명히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규모 해당, 이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다면 이때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럼 수립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건 이거를 수립해서 인계하는 인계 절차까지 여러분이 해서 일단 수립을 했다면 그걸 넘겨주는 인계 절차까지를 꼭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시고 수립 인계 절차를 한번 확인하죠. 일단 그러면 수립을 누가 합니까? 수립은 분명히 누군가 할 건데 이 규모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련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 누가? 사업주체가 수립합니다. 그러면 장기수행을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수립할 수도 있지만 또는 누가 수립할 수 있냐고 그래서 사업주체가 수립할 수 있다. 사업주체 또는 누가 수립합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입니다. 자,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들 건설 공급했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봤던 이 네 가지 규모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 리모델링 행위를 한 자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수립했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장기수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통해 넘겨주는데 그럼 그 다음은 이게 누구로 갑니까? 그 다음 절차는 누구로 간다? 이게 사용검사권자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들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사용검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그럼 여기는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넘겨가는지 한번 보시고 마지막 이 마무리 칸 한번 채워보죠. 자, 이제 그럼 교재 1번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 이를 그 공동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이제 사업주체 또는 입주택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절차적으로 봤듯이 중에 하나 해당자가 수립했다면 사용검사권자를 거쳐서 누구로 갑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그래서 일단 장기수선을 최종적으로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관리주체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넘겨받은 누가? 넘겨받은 관리주체 넘겨받았을 게 그러면 주체는 이걸 그냥 꼭 가지고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들어갈 때 그때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에요. 관리주체가 경로를 통해서 넘겨받았다면 이 넘겨받은 이 장기수선 계획을 자, 수립 인계 절차를 정리했다면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지. 그러면 넘겨받았던 장기수선 계획은 또 뭐 하게 돼요? 이 계획은 결국 한번 수립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의 주기를 두고 있다. 조정의 주기라는 건 이제 이 장기수선 계획은 법에 따른 이 조정 주기에 따라 조정을 할 수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에 관한 주기와 주체를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저 교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밑에는 이어지는 질문에 동그라미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 입주자 대비 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행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3년마다 일단은 검토를 해야 돼. 3년의 주기가 되면 검토는 들어가는 거고요. 검토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할 수도 없죠. 필요치 않으면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검토, 필요하면 0으로 정하는 바에 조정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비 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번, 3번. 그러면 3년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검토하고 필요 유무에 따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냐? 네. 그런데 3번에 가보니까 입주 대비 회의와 관리 조치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장기수용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기수용에 꼭 3년마다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여건상 필요해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동의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 보시고, 자, 그럼 일단 이 조정주기 지금 봐도 조정주기가 도래했을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하더라?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관계에서 연계해서 문항 4번입니다. 이 장기수용계 조정 전 교육과 관련해서 4번의 문항 지문 정리해 보죠. 관리 조치는 장기수용 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용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죠?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수용 계획의 검토 전에 그 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교육의 실시권자는 관련법상에 누가 교육의 실시권자로 됩니까? 두 번째 줄에 시도지사가 교육의 실시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4번까지가 장기시험 계획하는 부분,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을 쭉 기술한 거고요.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거는 지금은 뭐 숫자 같은 부분은 지금 배제하시고, 무엇이 보충학습란에 나와 있는 것은 넘어가시고요. 자, 좀 전에 299부터 쭉 해서 299부터 302페이지까지는 계획에 관한 수립 대상 시설의 주요 시설의 범위를 좀 정리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관련 내용이 302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우측 303페이지 나와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적립에 관한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